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법 6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31번부터 40번까지 세계사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믿고요.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 흑사병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31번 유리창에 그 흑색, 검은색 사탕이 담겨 있는 병을 유리창에 던집니다. 흑사병. 흑사병. 잘 상상하면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자, 상상하셨죠?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침대 위에 잔다르크. 잔다르크 하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어린 10대 나이로 프랑스를 구한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자, 소녀가 갑옷을 입고 백기를 들고 그 침대 위에 서 있는 모습 상상해 주세요. 잔다르크. 잔다르크. 잠시만요. 그 모습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습. 지금 잔다르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 모습을 32번 침대 위에 떠올려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상상하셨죠? 넘어갑니다. 33번 로빈 훗과 농민 반란. 로빈 훗도 대부분 다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영국의 이야기 속의 영웅입니다. 그죠? 도둑이지만 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던,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과 같은 존재였죠. 자, 로빈 훗, 활을 들고 있는 서랍장 옆에서 활을 들고 있는 멋진 로빈 훗의 모습 떠올려 주십시오. 로빈 훗. 34번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르네상스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죠. 자, 내 쌍의 스타킹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삼수색 머리 위에 내 쌍의 스타킹을 얹어주세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35번 스탠드 위에 활판 인쇄기가 있어요. 인쇄기와 비행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입니다.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 36번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제가 그 앞서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이전에 똑같은 도시인데 지명이 뭐였죠? 비잔티움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이고 천년 그 동로마의 수도로서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마흐메드 2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수도명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어떻게 정보 변환을 해보느냐 하면 풀장을 하나 떠올려 주세요. 풀장을 하나 떠올려 주시고 이 풀장에 탄띠를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띠. 이 탄띠에는 총탄 대신에 아이스크림 콘을 꽂아 놨어요. 설명은 길지만 그림은 한 장면이죠. 그죠? 자, 풀장에 탄띠에 콘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37번 헬리콥터 뒤에 작은 마을이 보이고요. 그 작은 마을 뒤에는 커다란 왕궁이 보입니다. 대제국의 왕궁이 보입니다. 작은 마을과 큰 왕국이 보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자, 38번 바다 건너에 인도가 있다. 책장 뒤로 바다를 상상해 주세요. 바다 뒤쪽에 인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도 사람들. 되셨죠? 좋습니다. 39번 신발 앞에는 말 10마리가 지나가요. 말 10마리. 마르틴입니다. 마르틴. 틴이 숫자 10을 의미하죠. 마르틴입니다. 그리고 말 위에는 도마도를 싣고 갑니다.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자, 발음해 보실래요? 마르틴. 마르틴. 토마스. 토마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40번까지 할까요? 40번. 40회 장 떠올려 주시고요. 사격을 하는데 옆에 강이 있습니다. 강. 왜 강을 처리를 하느냐면 숫자가 나오죠. 18명. 18명이라는 숫자가 언급이 됩니다. 숫자 변환에 의해서 1은 가고요. 8은 아죠. 강입니다. 강. 자, 이 강에 생존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생존자들이 강에서 물을 마십니다. 처리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31번 유리창에 뭐가 떠오르세요? 상상하신 거? 검은색 사탕이 든 병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습니다.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문장을 발음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 여러분들이 이때 흑사병, 그 검은 사탕이 든 병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나머지는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이라는 것은 한번 두세 번 발음을 해보시면 익혀지세요. 그죠? 자, 이게 정보가 흑사병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보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32번 산다르크를 떠올렸어요. 그림 보여드렸죠? 산다르크가 오를레앙을 구합니다. 오를레앙. 자, 오를레앙 정보 변환을 해서 기억을 해줘도 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인지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잔다르크 오를레앙을 구하다. 잔다르크 오를레앙을 구하다. 일단 발음을 해보세요. 자, 33번 로빈훗 떠올려 달라고 말씀드렸죠. 멋지게 머리에 그 깃털을 꽂고 팔을 들고 있는 로빈훗의 모습. 로빈훗과 농민반란. 로빈훗과 농민반란. 자, 로빈훗이 활을 들고 농민들은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모습 떠올려 주시고요. 34번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자, 머리 위에 내상의 스타킹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스타킹을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모습도 한번 처리를 해주세요. 대보입니다.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다시 한번 더요.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되셨습니까? 35번 스탠드 위에 활판 인쇄기 떠올려 달라고 말씀드렸죠? 상상되셨습니까? 그 위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 36번 풀장이 보이고요. 주위에 누가 있죠? 탄띠를 맨 사람들. 탄띠에 뭐가 꽂혀 있죠? 콘이 꽂혀 있죠?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무너지다. 콘스탄티노플 무너지다. 자, 37번 헬리콥터 뒤에 작은 마을이 보이고요. 작은 마을 뒤에는 그렇죠. 멋진 왕궁이 보입니다. 멋진 왕궁. 자,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왕궁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크렘린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궁입니다. 멋지죠? 이런 게 헬리콥터 뒤에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상상되셨죠? 자, 38번 바다 건너 인도가 있다. 책장 뒤에 바다가 보이고요. 바다 뒤에 인도 사람들. 그죠? 보였습니까?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39번 말 10마리가 신발 앞으로 지나갑니다. 말 등 위에는 뭐가 실려있죠? 토마토가 실려있죠?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민처. 다시 한번요.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민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민처. 자, 40번 41장 사격을 하는데 옆에 강이 있죠? 강 18이라는 숫자 때문에 강을 처리해 준 겁니다. 그 강에서 생존자들이 물을 마십니다. 생존자는 18명뿐. 생존자는 18명뿐.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1번 뭐가 떠오르세요?
검은색 사탕으로 검은색 사탕이 든 병으로 창문을 깨고 있는 거 상상되시죠? 32번 침대 위에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33번 서랍장 옆에는요. 로빈훗이 서 있습니다. 34번 머리 위에는요. 네 켤레의 스타킹입니다.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35번 스탠드 위에는요. 헐판 흰색이하고 비행기. 그죠? 36번 책상 옆에는요. 자, 조금 길었죠? 풀장이 보이고요. 탄띠를 맨 사람들이 보입니다.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37번 헬기 뒤에는요. 작은 마을이 보이고요. 그 뒤에는 조금 전에 보였던 크렘린궁이 보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38번 책장 뒤에는요. 바다가 보이고요. 바다 뒤에는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39번 신발 앞에는요. 말 10마리가 지나가고요. 말 10마리 위에는 토마토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기억 다 되셨죠? 혹시 문장 기억하십니까? 문장 31번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 32번 잔다르크 오를레앙을 구하다. 잔다르크 오를레앙을 구하다. 33번 로빈훗과 농민 반란. 로빈훗과 농민 반란. 34번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35번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 활판 인쇄술과 비행기. 36번 콘스탄티노플 무너지다. 콘스탄티노플 무너지다. 37번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작은 마을에서 대제국으로. 38번 바다 건너 인도가 있다. 바다 건너 인도가 있다. 39번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윈처.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윈처. 40번 강이 지나가고요. 생존자는 18명뿐. 생존자는 18명뿐. 짧은 문장이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흑사병 아시죠? 유럽 인구를 적게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감소시킨 대전염병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 보면 1347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1347년 붉은색 가장 먼저 퍼지게 되죠.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을 유심하게 조금 봐주세요. 터키와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었죠. 손가락 표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포인트. 자, 이 지역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요 그리스입니다. 여기는요 이탈리아죠. 여기는요 프랑스고요. 여기는요 에스파냐. 여기는 포르투갈. 여기 지중해였죠. 이제 유럽 지도가 웬만큼 여러분들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영국이죠. 영국. 자, 되셨죠? 자, 이렇게 그 흑사병이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볼까요? 자, 망자들의 파티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모습은 흑사병, 온몸에 림프절이 부어 올라가지고 온몸이 시커매지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벼룩은요, 바로 금원지혜에서 사람에게 흑사병, 페스트균을 감염시킨 주범, 벼룩입니다. 자, 이렇게 흑사병에 의해서 유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패스트는 14세기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대기근과 더불어서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당시에 14세기 당시에 1억 2천만에 이르던 인구가 6,70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50% 이상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인구의 80%가 이 흑사병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80%가 흑사병으로 사망하고 20%만 살아남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 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세였습니다. 그죠? 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람들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교회당에 모여서 단체 예배를 드리는데 비단 벼룩이 흑사병을 전염시켰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흑사병균은 전염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니까 그 중에 흑사병 병균을 가진 사람은 퍼뜨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되고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 흑사병의 다른지는 중앙아시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비단길, 비단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교류를 하기도 하지만 이 흑사병의 이동 경로도 비단길을 따라서 이동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럽을 휩쓴 공포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잔다르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32번 잔다르크 오를레앙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오를레앙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잔다르크가 활약한 백년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잉글랜드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잉글랜드 왕국,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요, 도버해협을 건너서 영국 해협이라고 나와 있죠. 프랑스 왕국이 있습니다. 이때 백년 전쟁의 발발은 그 왕위 계승권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텍스트를 잠깐 봐주세요. 자, 발단은 프랑스의 샤를 4세가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계자가 없이 사망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왕위 계승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결국 프랑스의 필리프 6세가 샤를 4세에 의해서 왕위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이러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사망한 샤를 4세의 누이가 바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샤를 4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왕위 계승권이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 그 어머니의 아들인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자로 1순위가 아니냐,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제후들이 그걸 수용을 하지를 않죠. 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가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러한 이득권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한 데 보이시죠? 기엔 공국입니다. 기엔 공국은 당시 포도주의 주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 기엔 공국은 영국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땅에 있지만 영국이 프랑스에도 많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표시한 플랑드르는 양모 생산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도 바로 영국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프랑스의 제후들은 이러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기엔 공국이라든지 플랑드르라든지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토 회복에
그 욕심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주요 그 상업적인 기능을 하는 지역들을 자기들의 관할 아래 놓이게 해야지만이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그 산업 도시들의 다시 획득을 위해서 전쟁이 백년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백년 전쟁은 처음엔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이 유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등장했던 1429년에 바로 오를레앙이 영국에 의해서 함락 직전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오를레앙은 지금 보시다시피 프랑스의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를레앙이 함락이 되게 되면 프랑스는 이제 영국에 의해서 거의 다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를레앙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됐었는데 잔다르크가 등장할 이 시기에 오를레앙은 영국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자, 이것을 구한 잔다르크의 등장, 바로 신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다르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2년 농부의 딸로 태어나죠. 죄송합니다. 이거 큰 실수를 했네. 트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1412년 농부의 딸로 잔다르크가 태어나고 그 12년 뒤 12살이죠. 계시를 받게 됩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고 당시의 황태자였던 샤르를 황제로 등극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인 17세 때 오를레앙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17세의 어린 소녀가 농부의 딸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 나를 전장터에 제일 선봉해서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던 제후들이나 당시의 황태자 샤르를 믿지를 않죠. 우선 넘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진실하게 잔다르크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리정연한 그 이야기를 펼치게 되니까 샤를 또한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고요. 그 오를레앙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잔다르크는 창칼이 아닌 백기를 들고 선봉에 서면서 프랑스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계시를 강력하게 설파하면서 군의 사기를 높여서 결국 오를레앙은 잔다르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국군은 오를레앙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잔다르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봐주시면요. 오를레앙을 탈환을 하고요. 푸르아를 거쳐서 랭스 그리고 파리에 이르기까지 잔다르크는 영국군들을 몰아내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샤를 7세가 프랑스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거행을 하고 난 뒤에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시기를 하게 되죠. 항상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엄청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는 시기를 받게 되죠. 잔다르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잔다르크는 결국에 전쟁에 있어서 포로가 되게 되는데 이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은 제후는 샤를 7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잔다르크를 사기를 원하지만 샤를 7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잔다르크를 구해주기 싫었던 거죠. 결국에 잔다르크는 영국에게 의해서 몸값을 받고 팔려나가게 되고 영국군은 이 잔다르크를 그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종교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법전에. 그리고 마녀의 그 누명을 쓰게 되죠. 잔다르크는
그러한 성직자들의 신문에 성직자들 입이 막히게 할 만큼 논리정연하게 신의 계시의 정당함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 그래요. 엄청나게 멋진 언변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잔다르크는 글을 몰랐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그 서류에 사인을 하기를 강요를 했다 그러죠. 성직자들이. 내용을 모르면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 서류는 무엇이냐? 내가 그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 사인 이후로 1431년 18살,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만으로 18살 때 1441년 5월 30일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도 한 번에 걸친 게 아니고 4번에 걸친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는 1456년에 교황청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게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1920년도에는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서 성녀로 추앙, 시성을 받게 됩니다. 성녀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역사 속의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15세기 때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했던 사람이 20세기 때 성녀로 추앙이 되는 겁니다. 마녀에서 성녀로 진급을 하게 되죠. 얼마나 큰 변신입니까? 스승 말씀드렸죠. 궁녀에서 영황제로. 잔다르크는 죽을 때는 마녀, 죽고 나서 500년 지난 뒤에는 성녀가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제가 성년이라고 기재해놨는데 이것은 오타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이렇게 백년 전쟁은 결국 잔다르크에 의해서 프랑스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려가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영국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년 전쟁 종료시 영국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남았나요? 요 정도 남게 되죠. 영국이 거의 프랑스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서 백년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33번 로빈 훅과 농민 반란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와트 타일러의 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던 와트 타일러의 농민 반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었어요, 이 반란이. 그래서 자기들이 농민들이 요구한 많은 부분들을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수락을 받게 됩니다. 권리들을. 그렇지만 와트 타일러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요. 와트 타일러가 병원에 갔다가 나올 때 그 납치를 당해가지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은 실패로 결국에는 끝나버리게 되는, 영국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찰나까지 갔던 그러한 농민 반란이었고요. 물론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흑사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사병과 흑사병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죽어나갔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했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가치가 올라갔던 겁니다. 농민들의 가치, 살아남은 자들의 가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와트 타일러는 난을 일으켰던 거고요. 성공의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빈과 농민 반란의 주인공 와트 타일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34번 르네상스입니다.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 르네상스 3대 거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 모나리자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3대 거장의 맏형이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3대 거장의 막내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장점들을
화풍에 고스란히 옮겨놨다고 하는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그 르네상스가 뭐죠?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뜻은 알고 계시나요? 재생 또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뭘 재생하고 뭘 부흥하죠? 당시 중세 그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문화의 주류의 중심에는 종교라는 게 있었죠. 모든 종교가 모든 예술의 중심에서 모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때는 인간 중심의 문학과 예술이 주류였죠. 이것을 다시 되살려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당시 중세 유럽의 금융계에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던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예술가들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 활발하게 이 르네상스 시대 때의 문학적 사고 또는 예술적 사고로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에는 물론 흑사병의 창궐, 백년 전쟁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 삶에 대해서 더욱더, 왜냐하면은 흑사병 또는 백년 전쟁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 보니까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과 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대적 상황이. 그리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많은 예술가들이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해부흥운동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62강에서는 34번 대보의 후원을 받은 르네상스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강의를 종료하고 63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